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 거의 다 지났는데 겨울 내내 내리지 않던 눈이 겨울의 끝자락에 이렇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 때문에 이미 도로와 또 인도 위에는 많은 양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특히 미끄러지는 사고 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급격한 최저임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먼저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다른 대책 필요 없다. 기승전 최저임금이 문제다.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통을 해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래도 결국 인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못 박은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행안부가 대구에도 신공항을 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KN 대구 신공항, PKN 가덕도 신공항.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총선용 공항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10개의 지방공항들은 만년 적자인데다 5년간 누적 적재액만 3,500억 원에 달았는데 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건 총선용 선심성이란 비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공식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3명의 후보의 패션을 한번 보실까요? 김진태 후보는 카우보이 모자를, 웬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왔고, 오세훈 후보는 스트라이프 셔츠에 캐주얼 바지에 붉은 넥타이,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붉은색 목도리, 붉은색 머플러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3명의 후보가 첫 합동연설에서 뭐라고 밝혔는지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5.18 막말에 대한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경향신문은 제목에 5.18 망언 징계 쇼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게 당직의 길을 열어준 꼴이 됐다는 겁니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도 결국 의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만 제명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국민을 기만한 꼼수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은 급기야 5.18 망언도 당 선거에 써먹는다. 한겨레 신문은 이 두 의원을 향해서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심장이 쫄깃할 때 있지만 저 없으면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은 앞장서는 여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18 망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보물선 돈스코이를 인양한다며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신일그룹 유승진 전 회장이 도주 중에 또 다른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번엔 대규모 금광을 채굴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돈을 챙긴 겁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무려 10억 원. 이들이 말한 영천에 있는 1,000만 톤의 금광은 알고 보니 매장량조차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짱 사기였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 수사당국은 유승진 전 회장 왜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눈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민한 변호사, 손소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9단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원이자 전직 여가부 장관 김희정 전 장관도 모셨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핵심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회로 가보시죠. 5.18 막말로 한국당이 비판을 갖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합동 연설회가 있었던 겁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각각 무슨 발언을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 황교안 어떠한 개인적 욕심도 없습니다. 자유파의 대통합에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당대표 후보 3명의 각기 다른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김순례 의원의 발언도 준비했고, 그리고 이어서 김진태 후보의 다른 발언도 준비했는데 5.18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이 두 사람은 과연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제가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합니까? 오늘 여기를 오는 중에도 야, 너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럴까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가끔씩 심장이 좀 쫄깃쫄깃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없으면 재미없을걸요?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김병민 박사님, 지금 네. 김순례, 김진태 두 의원의 발언이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5.18 발언으로 5.18 유공자들에게 상처를 줘놓고 오히려 더 그 발언을 전당대회에 이용하는 모습. 예컨대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사가 될 것이다. 네. 굉장히 당당한 모습. 김진태 의원은 저 없으면 재미없다. 나를 지켜달라. 뭔가 재미나 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정명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예.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안에서는 징계 절차를 유보하게 돼 있는 규정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에 나가서 후보가 등록이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된다면 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게 된다는 게 당원 당규의 기본 취지거든요. 따라서 저 두 사람에 대한 5.18 망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예. 전당대회가 끝날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당대회 이용이라도 하기라도 하듯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지게 된다면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많은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5.18 망언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보수가 통합하는 기회로 가고자 하는 길목에서
본인의 자기 정치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이 굉장히 거셉니다.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남은 건 당원들의 선택일 건데요. 과연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결과를 존중하게 될 것인지 예. 아니면 특정 후보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표를 주게 될지 많은 관심이 촉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허은하 소장께 꼭 이걸 묻고 싶었어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김진태 의원이 도대체 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온 겁니까? 저 카우보이 모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뭐 트럼프 모자 생각나지 않으시는가요? 예. 네, 트럼프도 사실 지지율이 아주 떨어져 있었던 분이죠. 그 2%로 시작했을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빨간 모자로 시선을 좀 끌었었었는데 김진태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태극기 부대라는 지지층을 예. 조금 더 생각한 부분이 좀 보이고요. 아니, 그래서- 카우보이와 태극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좀 떠올리게 하고 미국. 또한, 좀 뭐 진취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미국의 카우보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 관련된 이미지로서 예. 본인들도 좀 각인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포스터에서도요. 다른 분들은 쓰지 않는 행동하는 우파라는 예. 글을 보여주면서 새 후보 강하게,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그럼? 예, 예. 강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극우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이 좀 보입니다. 김진태 후보의 포스터인데 지금 일단은 어딘가를 향해서 뭔가를 쏘고 있어요. 활을 쓰고 있고 행동하는 우파. 굉장히 공격적인 포스터. 네, 지지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요. 그 강한 메시지는 색보다는 행동 예. 그리고 액세서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는 모자, 여기서는 네, 활이 되겠군요. 그렇죠. 다른 후보 포스터도 한번 보실까요? 본 김에. 네. 황교안 후보 포스터도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이제 대세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어. 편안함과 이제 통합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적으로도 교과서 같은 게 있어요. 예. 네, 기본적인 교과서를 딱 지켰어요. FM이다. 네, FM인 거죠. 그러니까 대세라는 이미지를 확 보여줘서 함께하고 통합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중간 입장에서 애매모호한데 조금 이제 비박이라는 걸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만 보여서 조금 아쉬워요. 잘생긴 것밖에 없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색을 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더 많이 듭니다. 여당의 겁내는 오세훈. 뭔가 남은 두 후보에 비해서 다른 두 후보에서 좀 뭔가 심심하다.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3위라고 하는 김 후보와 같은 강함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 어쩌면 뭐 이렇게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예. 그냥 매뉴얼대로 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황교안 후보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첫사랑을 공개했습니다. 아니 아내분도 있는데 첫사랑을 공개했나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역시 FM이에요. 교과서. 제 첫사랑은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서 38년 전에 두 분이 젊었을 적에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보트 위인가요? 호수공원인가요? 보트 위에서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듯한 황 전 총리의 부인 되시는 분은 굉장히 수줍은 미소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더 수줍은 미소를 황교안 당시 38년 전 황 전 총리가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흑백사진. 번개를 맞은 듯 첫눈에 반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번개를 맞은 듯 첫눈에 반했다. 연애 숙맥인 저는 연애 짜릿함 같은 것은 못 느끼리라 생각을 했는데 첫사랑의 열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반듯한 인상은 그대로인데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갑자기 왜 첫사랑 38년 전 흑백사진을 공개한 겁니까? 우선은 이제 좀 젊은 사람에게 소구하고 싶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이 딱딱하다, 법정이고 또 고루하다 이런 인상이기 때문에 좀 감성적 메시지에 호소하고 싶고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그런 흐름에 같이 하고 싶어 하고 또 김소월의 시를 이렇게 인용한다라고 한 첫사랑 인용한다는 것은 나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따뜻하고 예. 세련된 사람들이다. 예. 또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여유 또 있다. 하나는 내 부인은 예쁘다. 내 부인은 아름답다. 예. 예. 황교안 총리의 부인이 공개된 거는 본격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김 장관님. 네, 일단 저희 한국당 전당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첫 연설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 당내 평가기는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본 후에 누가 돼도 여당의 이 대표님보다는 낫겠다. 이런 얘기가 당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한국당 당원 얘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장 예.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행복한 국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지지율은 이제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 이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부터 진행될 TV 토론회가 첫 시작입니다. 앞으로 5회 남았고 앞으로 3회의 연설회가 더 남았는데 어떻게 자강하고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보수 통합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 표심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고요, 당원들이.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에 대해서는 외연 확장성에 대한 장점을 꼽았고요. 뭔가 중도층을 좀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다운 그 체력,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체질 향상, 지금 야당이 야당스럽지 못하다라는 반대에서 나오는 그런 세 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장점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여당에 대한 반사 이익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강하고 혁신하고 보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표율이 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황 후보 자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적 조언을 좀 드린다면 황교안 후보에게. 네, 자한당 자체가 지금 사실은 대표를 뽑는 것보다는 총선에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황 후보가 지금 조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후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는 조금 오류입니다. 마치 이 포스터도 뭔가 대선 후보 같은 느낌이 든다. 벌써부터. 그렇죠. 그리고 물론 정치인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사모님을 보여주고 사모님의 아름다움과 내가 이러한 부드러움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 예. 기존에 우리 반기문 총장이 실패했던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셨던 부분들이 좀 뜬금없다 느끼면서 그 이미지 메이킹 오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조금은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 때 그 러브레터를 쓰신 거는 상당히 좋지만 요즘에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이야기들로 많이 SNS상 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더 보듬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간다면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첫 합동 연설회 소식 그리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망언 이후의 발언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60대 남성이 분신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한 현역 의원실에 소속된 비서가 이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통구이 크크 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때 분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인 것인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이 잔디밭에서 60대 남성이 본인의 차를 분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 차량 트렁크에는 부탄가스통 25개가 실려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 국회 검문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이 남성이 차량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 남성 64살 남성 이모 씨인데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겨우 생명을 건졌던 정말로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국회의원들 여야 모두를 규탄하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국회가 되라. 그리고 여야가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다. 태극기와 촛불의 통합을 강조했던 그런 전단지까지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던 자칫 보면 목숨을 잃을 뻔했었던 아니면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테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민주당 소속의 한 비서가 이런 SNS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가 SNS에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다.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 라고 하면서 해시태그라고 하잖아요. 밑에 국회, 샵, 해시태그 여의도, 해시태그 분신 자살, 혐오, 실시간 뉴스, 쥐불놀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가 이 소식을 본인의 SNS에 알리면서 쥐불놀이라는 해시태그를 걸면서 첫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러자 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라고 댓글을 누군가 달았겠죠. 그러자 이 7급 비서관인 소병훈 의원실의 A씨가 통구이 됐음. 해당 운전자 64살 이모 씨를 향해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모 씨를 향해서 통구이 됐다. 그리고 A씨가 또다시 이 비서가 이렇게 합니다. 애국자님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라 놓고 심장에 불을 질렀음. 그러니까 분신을 시도했던 남성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그가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심장에 불을 질렀다. 또 다른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니까 이 비서가 다시 통구이 됐어. 크크 라고 댓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A씨가 누구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통구이 비서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했었던, 그리고 현재는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저때 당시 저 사건만 해서도 각 방송사에서 정말로 크게 보도를 했었던 시급하고 위중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구이라니. 네. 참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참사였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통구이란 말이?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주에는 또 5.18 민주화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세월호 또 참사도 있었고, 그런 그 희생자들을 아주 멸시해서 부르는, 유머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걸 지칭해가지고 참 폐륜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구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에서 일하는 이런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지금 국회의원 두 분 하셨지만 김희정 장관님, 7급 비서의 집권여당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면 이분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에요? 일단 대선 캠프에도 일하셨던데. 일단 그냥 개인 의원 비서이기 전에 국가 공무원입니다. 예. 국민 전체의 심부름꾼이자 공복입니다. 공복이다. 그거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위한 사람이 공무원이다. 그런데 그 공무원인데 자기가 일하는 곳이 이제 여당 의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기 전에 지금 자기가 모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거기서 정책자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도왔던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그냥 실수도 아니에요. 여러 번 통구이라고 한 것이라든지 해시태그 중에 더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은 실시간 뉴스를 해시태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봐달라. 그다음에 쥐불놀이, 통구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완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잔혹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국가 공무원인가? 저는 개인 의원 비서를 떠나서 정말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공무원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저는 사실 분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가 대학교 막 새내기 들어가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 읽었던 게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전순옥 의원님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오셨을 때 마주쳤을 때도 참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해당 비서뿐만 아니라 의원과 저 국회 전체가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를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명에서도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 전체를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자기네 당을 비판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는 식의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통구이고 지불놀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여당 의원의 비서로 일을 했는지 정말 이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지금 이 공무원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고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가 아까도 제가 한국당의 자각을 얘기했지만 이 국회 공무원 사회의 이 혁신과 자기 반성을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은하 소장님, 이 분신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 이유가 뭔가요? 그때 당시에. 요즘 국민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적폐청산도 좋고 태극기 부대도 다 좋다. 하지만 좀 제발 일 좀 하자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보수나 진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LGBT에서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양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총기 규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진보가 되기도 하고 보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명확하게 한다라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국민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그만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라는 마음에서 분신을 하신 그분에게 통구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이 7급 비서 A씨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해명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 전 장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해명이 오히려 더 공분을 사고 있어요. 통구이 발언은 지인 댓글에 댓글을 달면서 쓴 표현이다. 그러니까 마치 댓글에 댓글은 문제가 안 되는 듯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분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 반성 중이다. 지금 이게 더 공분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그분이 극우 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신하신 분이 태극기인 줄 알고 쥐불놀이 통구이라고 자기가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죽어도 되고 쉽게 비하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특히나 지금 7급 정도면 평상적으로 30대, 40대가 안 된 국회 비서관일 텐데 장기적으로 그런 사람이 커서 보좌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정당에 소속이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자기 의원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 따라가는 부분일 텐데 현재의 그 국회에서 일하는 비서나 보좌관들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상생의 정치가 될 거라는 요원한 문제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 의원들한테만 잘하지 저런 경우에 특성이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가면 완전히 하대하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여야를 떠나서 자기가 밑에 두고 있는 보좌관 비서관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시민의식은 있는지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에게도 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비서를 계속 데리고 쓸 수 있느냐 문제를 물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비서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시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소병훈 의원 민주당 관계자들도 지금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5.18에 대한 해당 의원들 망언이 있게 됐을 때 율리위원 개최한다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나부터 징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은 율리위원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되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믿기지가 않는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에 대한 통감을 본인 스스로가 지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형성했던 편가르기 정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극단적으로 적폐청산을 시도하게 되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발언들이 난무하게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제발 그만해달라고 차를 몰고 들어가서 본인의 목숨을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방언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우리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진영의 논리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배척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얘기들을 쏟아낸다면 이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왔다라면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정말 이 극단의 정치들을 좀 끝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국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여당과 야당 중에서 서로가 더 잘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잘 보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쓴웃음을 짓게 되는데 누가 못하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제1야당과 여당 입장에서 분명하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비서 뽑을 때도 이제는 인성검사 좀 하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 분이 국회에 가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불안에 떨고 있는 뉴스입니다. 버닝썬, 승리 씨가 경영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유명세를 탔었던 그 강남의 유명한 클럽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여성 고객들에게 먹이고 성범죄에 연루됐다라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버닝썬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버닝썬과 유착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삼지구대도 경찰의 광수대가 같이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지금 역삼지구대에 출동했던 경찰차, 순찰 차량에 블랙박스를 압수수색하고 있고 역삼지구대 내에 있는 컴퓨터와 또 CCTV 화면 등등에 대해서 광수대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CCTV를 아예 저렇게 떼가는군요. 저는 USB만 빼갈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다 떼가네요. USB만 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닝썬에 대해서도 마약을 과연 유통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약을 유통했다면 그 사실을 버닝썬의 책임 이사와 대표들이 관여하고 있었는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광수대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버닝썬 압수수색을 향해서 의혹이 제기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냐. 증거를 은멸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증거를 세 번 돌아가면서 증거 인멸해도 남을 시간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역삼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경찰 내부의 비판을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여주기용 아니냐라는 현재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손수 변호사님.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찰을, 광수대가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를 참 이걸 잘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씁쓸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도 검사가 검찰청사 내에 있는 것들을 또 압수수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적이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 또는 그 증거를 빼돌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압수수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증거 능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조직이니까 뭐 아는 사이니까 전화해서 빨리 갖다 달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전달했을 경우에 그 증거가 나중에 이제 수사와 또한 유죄 판결을 위한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그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좀 영상도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일단 압수수색은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압수수색이 강제수사 첫 번째 강제수사가 아니에요. 예. 이미 계좌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 공개는 안 됐을지 몰라도 관련된 자들에 대한 관련된 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정보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서 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 경찰이 과연
무엇을 위한 압수수색이었던 것인지 저희가 광수대 쪽을 취재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려 버닝썬에 대해서는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버닝썬에서 마약과 성범죄 경찰 유착이 들어가 있어요. 의혹 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역삼지구대에서는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바디캠, 경찰관들이 몸에 차고 있는 바디캠을 확보했다. 왜냐하면 역삼지구대를 향해서는 두 가지예요. 클럽과 유착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클럽의 가드들이 폭행행위가 있었는데 가드들은 내버려두고 폭행을 당한 사람만 끌고 간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뭔가 잘못 수사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따져 묻기 위해서 광수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보니까 광수대에서 그 압수수색 박스를 꽤 많은 박스를 버닝썬과 또 역삼지구대에서 가지고 나온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증거가 많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유념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아요. 박스가 무거워 보이진 않았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렇게 박스를 완전히 밀봉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인 것 같고요. 예. 말하자면 사실은 보이지식의 그 수사가 됐을 때 물론 내용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느 정도는 다 단서를 포착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몇 가지 어떤 장부를 갖고 오는 쇼잉을 할 수 있다. 특히 핵심적인 것은 말하자면 그 나이트클럽이라는 클럽에서 핵심적인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수사대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카메라 정도 몇 대 가지고 나오면서 저 박스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게 투명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애게 저거 하려고 압수했냐? 쇼다. 쇼다. 그런 말 알고 있기 나오니까. 때문에 저렇게 뭐 미리 벽돌 안에 넣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수사를 한 것이죠. 수사를 하긴 했다. 네. 지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명하지 않은 안이 안 보이는 그런 그 상자를 이용하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자료가 많고 뭐 이제 종이가 많을 경우에는 운반의 편리성, 예. 용이성 뭐 이런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상자들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이사짐 센서처럼. 네네, 물론 예. 지금도 그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투명할 경우에 또는 아니면 그냥 들고 나올 경우에는 뭐가 압수수색 됐구나. 뭘 가져갔구나. 노출이 된다. 그럼 앞으로 뭘 하겠구나. 예. 이런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한 것도 있어 보이고요. 또 수색을 한 다음에 압수를 하게 되면은요. 현장에서 다 밀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 박스 안에는 이제 서류 봉투에 뭐 넣고 밀봉을 하고 사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치가 취해져가지고 담겨 있을 거예요. 예. 아니면 정말 김영주 의원의 분석대로 야 그거밖에 안 했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압수수색은 했는데 또 하나의 의혹은 승리 씨가 이 버닝썬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얼마나 연루돼 있었느냐라는 의혹도 제기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인 VIP에게 마약을 유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직원, 중국인 직원 애나 씨와 승리 씨가 같이 셀카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승리 씨의 곁에서 꼭 붙어서 춤을 추면서 V자로 사진을 찍은 저 여성이 바로 중국인 직원 MD 애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중국인 여성입니다. 버닝썬 내에서 마약 공급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배하고 있는데 자취를 감췄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의 어딘가에 현재 은닉하고 도주를 하고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승리 대표와 사진을 찍지 이번 주 취했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승리 씨와 사진을 찍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상황. 승리와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도 아는 것 아니냐, 승리가 애나를 아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리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클럽에 있다가 함께 사진 찍어달라고 하길래 찍어드린 것이다. 언제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일단 승리는 군 입대도 앞두고 있고 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마약 유통책으로 의심받고 있는 애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수없이 많다. 클럽에 있으면 사진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 대부분 촬영에 응해드렸다. 저 여성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버닝썬에서 일을 했었던 버닝썬 전 직원들, 저희 채널A 기자가 만나봤는데 그 버닝썬 직원들은 애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클럽에서 꽤 유명했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애나가 중국 쪽 고액 손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한 번 쓸 때마다 거의 한 단위로 막 하루씩 손님들 데리고 오더라고요. 하룻밤에 몇천만 원을 벌었어요. 애나가 원래 현금을 많이 갖고 다녔는데 가드들은 애나한테 막 용돈 막 받고 그러더라고요. 김 장관님, 지금 승리 씨는 애나를 모른다. 네. 그런데 또 버닝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직원들이라면 애나를 모를 수가 없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버닝썬을 방문하게 된 많은 고객들은 그냥 버닝썬 이름 자체보다는 승리 씨하고의 관련성 때문에 또 안심하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없고 또 뭐 음란 태폐 이런 건 없는 그런 클럽이겠다. 왜냐하면 클럽을 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게 음란 태폐 클럽인지 아닌지 고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회식하거나 할 때도. 그럼요. 그런데 이게 승리 씨가 운영하는 거래. 그 말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믿음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갔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는 거는 이득만 취하고 책임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쁜 태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일반 팬들하고 사진 찍어주는 거 저는 연예인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치인도 그렇고 젊은 이 남성 연예인들도 그렇고 요즘은 저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밀착해서 사진 찍는 거는 오히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계한다. 아무리 클럽이라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은 그냥 팬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착해서 사진 찍거나 조금 가까운 듯이 하면은 그게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소속사나 기획사로부터 훈련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기인들일수록. 그런데 지금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히 상대가 누군지 인지했을 때 어허. 나오는 친밀감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팬인데 한 장 찍어주세요 했을 때에 약간 이렇게 손도 매너손하고 예. 이렇게 찍는 사진하고 아는 동료하고 찍는 예. 사진하고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여성이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클럽을 드나들었다라면 저 여성이 승리에게 직접 자기소개를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 클럽과 상당히 연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충분히 것이다. 알 수 있을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면 애나라는 이제 분이 뭐냐면은 현금을 가지고 가드들에게도 평소에 이렇게 뿌리고. 관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경우면 누군가가 분명히 귀뜸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꼬리 자르기 하고 소위 군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도피처로 활용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김 장관 지역구가 유난히 나이트클럽이 많아요. 이쪽이 워낙 많다.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부산 이쪽. 잘 예.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예. 나이트클럽 전문가다. 반갑습니다. 뜬금없는 또 옆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같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영주 의원님. 옆집 오빠잖아요. 네. 승리 씨에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애나를 경찰은 찾고 있습니다. 애나를 찾는다면 버닝썬에서 애나가 마약을 유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애나를 찾고 있는데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다. 승리 씨는 군 입대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라고 하는 승리의 평판 관리의 오류를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오류가 있다. 네, 오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승리 씨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승치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일도 잘하는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지적이고 바르고 네, 좀 성취감도 그렇죠. 있고. 라면 사업도 하고 이 버닝썬도 있었고요. 그리고 AR, VR 하는 어떤 IT 기업의 사업가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직원들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미지 구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 네, 근데 승리 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력이 되게 길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지금 만약에 군으로 도피처를 갖게 된다면 우린 이걸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승리 씨가 진짜 사장이었다면 직원을 몰랐다라고 얘기한다거나 나는 몰랐습니다라는 얘기는 평판관리상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위기관리를 아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시쳇말로 스스로가 난 바지 사장이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승리 씨의 팬으로 바라봤던 그분들은 그동안 승리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정말 이 사람은 승치비로서 정말 정말 잘하는 사업가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지 오류, 정말 다른 이 이미지적인 그 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도피처로서 이미지 개선을 계속해 나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마약이라던가 이렇게 즐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봐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확실하게 몰랐다가 아니라 잘못했다 사장,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했던 사장이었던, 제가 조사 많이 했거든요. 사장이었으면서 말했던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미안한 발언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이 그 강남 일대의 클럽 영업 이사들을 만나서 이 물뽕이라는 마약이 이 버닝썬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혐의지만 버닝썬뿐만 아니라 여러 클럽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었고 직원들과 클럽에서 이른바 VIP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물뽕을 투약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영국에서도 지금 이 10대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영상까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클럽 영업 이사들이 밝힌 우리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힌 이 물뽕 유통 과정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태국과 일본 판매상과 브로커가 거래를 해서 물뽕을 국내에 들어오는데 방법은 두 개래요. 알박기 방법과 금배달 방법. 알박기는 화물선에 실린 컨테이너에 숨겨오는 거. 금배달은 금 밀반이 받는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서 들어오는 방법. 그리고 관작업이라는 세관의 뇌물을 통해서 클럽 영업이사가 구입을 해서 그램당 4만 원에서 7만 원, 단골 손님에게 유통, 그램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판매를 한다. 그리고요. 전직 A씨, B씨, 영업이사들이 손님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속칭 물뽕을 판매하는 건 관행이다. 마치 애나처럼 말입니다. VVIP를 왕빠따라고 불러요. 왕빠따들 사이에서 어떤 MD가 물뽕을 대해주고 있는지 소문이 나서 물뽕을 원하는 이들이 자연스레 손님이 된다. 우리 광수대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이 정도라면 경찰이 놓치고 있어도 한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10대들을 상대로 한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한 남성이 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비틀비틀 눈을 감고 팔을 올린 채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한복판을 달려가는가 하면 차를 향해서 돌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제대로 된 의식이 없습니다. 이 남성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 스파이스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엔 이 남성이 차량에 치여서 밑에 또 다른 남성입니다. 길거리에서 누워서 마치 좀비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몸을 비틉니다.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하듯이 배영을 하듯이 팔과 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또렷한 의식이 없는 채로 이 남성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겨우 봉을 찾아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목적지 없이 돌진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인들과 부딪혀서 넘어져도 이 남성은 목적지를 잊은 채 무작정 달려갑니다. 이 남성 역시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남성과 같은 좀비 마약에 취해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남성은 길거리에 선 채로 잠에 빠졌습니다. 마치 모양새가 좀비의 모양새예요. 그래서 영국에선 이 마약, 스파이스를 좀비 마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에 취한 남녀들도 좀비 마약에 모두 취해 있습니다. 이 마약이 어떤 것일까요? 김변 박사님, 지금 영국에서 특히 10대들을 상대로 이 스파이스, 대한민국의 물뽕이 문제라면 영국은 스파이스가 문제예요?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국에서도 저 좀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재정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약은 대한민국이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지만 초기에 검거하거나 초기에 이 사건을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대올 아래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초래되거든요. 앞서 NRC가 마약 공급책이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된 지가 꽤 됐는데요.
이 애나 씨를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버닝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클럽에서 소위 말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뽕 작업을 했다라면 그 물뽕이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이고 앞서 관 작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뽕을 들어오고 나서 유통하고 결국은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로 속에서 얼마든지 추적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삼 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 CCTV 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버닝썬에 대한 보다 빠른 압수수색이 있고 여기에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게 됐던 대한민국의 경찰이 혹시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수수색이 있었던 버닝썬의 그날 밤 버닝썬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히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업을 하고 있었다. 여기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찰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뽕에 관한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가는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찰청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건 돌직구쇼가 보도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버닝썬과 또 마약에 대한 의혹들 상세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수사반장이자 모범경찰,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종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죠. 강남 한복판의 평범한 보드 카페에서 보드게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수백억 대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남 일대의 검정색 승합차 앞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상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검정색 승합차량.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접선지가 정해져 있는 듯 한 곳에서 그들을 모아서 평범한 보드게임장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보드게임방에서는 수백억 대의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이 차린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딜러의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칩을 내려놓는 모습. 하지만 외경에 있는 간판에는 평범한 보드 카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드 게임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신분 검사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한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그런 도박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백희종 팀장님, 무려 460억 대 도박판을 벌였다는 건데 이거 사건 취재해 오셨죠? 어떤 사건입니까? 사실은 성남에 있는 관리대상 조폭이라고 있습니다. 예.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건 관리대상 조폭, 그다음에 비관리대상, 그다음에 추종 세력,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조폭이 있는데 이 전직 조폭, 그다음에 현직 조폭, 이런 행동대장급, 두목급 이런 사람들이 결성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 경기도 일대에 있는 어떤 펜션, 또 그 일종의 그 폐창고, 이제 이런 곳에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외제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언제냐면 낮에 그러는 게 아니라 밤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자주 들어와서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어떤 머리를 쓰느냐. 야, 이러지 말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업소 내에 이장을 해서 우리가 도박장을 개설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보드카페라고 하면 도심에 가보면 보드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거든요. 저도 보드카페 한 7, 8년 전에 가끔 이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을 소위 연락하는 연락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총괄 사장이라는 걸 정해놔요. 일종의 프로모션을 하는 건데 그리고 문방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밖에서 감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 그 동아제약
명품인데 바카스라고 보통 하는데 바카스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바카스라는 건 쉽게 건네받고 하니까 심부름하는 역할을 해서 바카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관리, 그다음에 또 밖에서 보는 관리, 안에서 보는 관리,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소위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병풍을 씁니다. 병풍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데 한 명당 3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루에 4억 정도 도박이 이루어지는데 매일 이익을 5천만 원씩, 그리고 한 달에 15억의 매출을 순이익을 올립니다. 매출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박을 하는 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런 그 룰이 있는데, 자, 돌아가면서 아무리 순간 따져도 결국은 다 잃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요. 두 번째는 근로의욕 상실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양산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가족, 지인, 친척들 모두 사기, 도박 자금을 대는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가미에서 보면 연간 89조의 도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무서운 도박을, 결국 마약 같은 도박을 조폭이 도심에 들어와서 정말 갈치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상당히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도박 사건이었습니다. 백 팀장님을 제가 잘 아니까 백 팀장님이 조폭 반장으로 날렸잖아요. 한때. 그때 조폭 반장 하셨을 때는 조폭들이 이렇게 보드게임장을 사서 도박판을 벌인 적은 없었던 거죠. 이게 신종 범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종범입니다. 다이사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사이? 예. 소위 말하면은 이 주사위를 던져서 그 주사위가 그 다음에 예정된 숫자를 맞춰주는 이런 형태로 주고받는데 결국은 모두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잃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조폭 반장을 할 때는 이런 형태의 도박을 하는 조폭은 없었어요. 뭐 업소를 직접 갈취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범죄를 했었는데 점점 진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종 도박장, 보드게임을 가장한 도박장에 가담했던 피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도 함께 나란히 들어보시죠. 그 연락을 하면 어디로 오라고 해요. 그럼 그 지정한 장소에 가면 봉고차가 그렇게 태워서 가고 그렇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쉽게 빠져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위기의 주부들이에요. 변호사님, 지금 보시면 적발된 도박꾼들이 여성 20명에 남성 19명, 여성이 더 많았는데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주부이거나 무직, 그리고 주로 40대에서 60대였다. 네.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세부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주부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의 어떤 그 외로움을 뭐 달래기 위한 그러다가 이제 나쁜 그런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기 때문에 주부들이 쉽게 빠져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경찰이 직접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도박은 굉장히 방법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종류의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 도박에 빠진 게 이 도박일 수도 있거든요. 입문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도박의 특성도 이번에 개입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주사위 한만 맞추면 확률만 잘 맞으면 3번 중에 한 번은 자기들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현혹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의 보드게임 도박 있어서는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명품 운동화만 노린 한 켤레에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만 노려서 쥐도새도 모르게 절도한 간 큰 도둑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범행 영상부터 저희가 입수해 남겨보시죠. 자, 이 남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진열대 앞에서 두리번거리더니 상점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재빨리 진열대에 있는 신발을 꺼내서 자기 가방에 지금 넣는 장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모자를 쓴 남성이 처음에는 신발을 사러 온 것처럼 쓱 보더니 바로 이렇게 망설임 없이 본인의 가방에 넣고서 가방을 짊어매고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도 역시 이 동일한 남성은 명품 운동화 매장들만, 백화점, 판매점들만 돌아다니면서 절도를 일삼았습니다. 너무나도 대낮에
빠른 속도로 대담하게 범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마치 점주들과 직원들은 범행을 눈치챌 겨를도 없었다고 해요. 피해 상점 주인의 이야기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항상 이렇게 DP를 해놓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 자리에 그 신발만 이제 없어진 거죠. 들어오자마자 훑어보고 바로 집어가고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 분들이 가요. 쳐다보고 그냥 하더라고요. 무시하고 하던데. 손이 굉장히 빠르고 발이 굉장히 빠른 범인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맥가이버 도둑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맥가이버 도둑? 네. 유명 브랜드의 신발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훔쳐서 보통 인터넷 중고 물품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현장 가격 차이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를 만약에 50만 원에 판다고 하면 50만 원 남는 거죠. 구매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중소상공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보통 2인 1조도 있어요.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한 사람은 주의를 소홀히 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이제 고가의 브랜드를 훔쳐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합니다. 피해를 당하죠. 한 켤레에 100만 원인데. 한 켤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지는 두 켤레만 훔쳐가도 200만 원 상당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더더욱 경제가 어렵고 또 어떤 장사 영업이 잘 안 되는 시점에 이런 피해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통상 이런 부분은 또 대체로 신고를 안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 몇십만 원짜리 가지고 신고해서 경찰 가서 진술하고 이런 부분을 귀찮게 여기시는데 이걸 내버려두면 계속 도둑은 늘어납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고 이 35세 된 용의자는 사실 동일수법 전과자입니다. 예. 그래서 강남서에서 아마 곧 검거할 거라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 반드시 피해가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는 게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강남서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네. 지금 백지장의 말씀 들어보니까 다 후배들이 지금 수사 선상에 있잖아요. 네네. 이거 거의 특정한 겁니까? 그러면 네, 뭐 동일수법 전과자인데 검거를 해서 송치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인적상이 다 파악이 돼서 이미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본인은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알고 있을 겁니다. 자수를 하는 게 훨씬 형을 감경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끝나시고 언제 잡으러 가는지 저와 좀 긴밀하게 상의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손수 변호사님. 아니 운동화가 한 켤레에 100만 원이 넘어요? 네, 굉장히 비싼 물품이고요. 또 아까 백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비싼 물건일수록 그걸 조금만 좀 할인해 주면은 거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기 품목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아주 현장에서 굉장히 좀 거침없이 범행을 하잖아요. 예. 이미 이런 그 시장 그리고 이 시장 상황, 물품의 특성을 다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이 점주들의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적발되고 체포하고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손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좀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신발이 아무리 싸게 팔아도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팔 텐데 그걸 산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작물 시장이 운영된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싼 것도 있군요. 공급과 수의 법칙입니다. 그렇군요. 네, 취재처 와이였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핫한 피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핫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아이유 씨. 아이유 씨를 소개할 때 객관적으로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게 우리라는 말을 썼군요. 아이유 씨. 그래서 다 부시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전 지사, 우리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 개 어떤 사연인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특급 팬 서비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졸업실에 와달라는 고3 팬의 소원을 진짜로 들어준 거예요. 아이유는 어제 오전 김제에 위치한 한 여고 졸업식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아이유의 김제여고 졸업식 방문은 지난해 데뷔 10주년 팬 미팅에서 한 고3 팬이 소원으로 학교 졸업식에 와달라라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는데요. 당시 아이유는 스케줄이 없고 학교 측과 이야기가 된다면 참석하겠다라고 밝혔답니다. 그 약속을 착한 아이유가 실행에 옮긴 거예요. 마음씨도 고운 아이유.
사전에 방문 소식을 몰랐던 아이유 팬들을 비롯한 졸업생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크게 환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히트곡 너의 의미 등 두 곡을 부른 아이유. 노래뿐 아니라 졸업생들에게 프리지아 꽃다발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초콜릿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고생 팬은 아이유가 소감을 묻자 끝까지 안 올 줄 알았는데 하며 울먹였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졸업식의 현장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여러분이 받은 꽃은 아이유님께서 주신 겁니다. 졸업을 정말 축하하고 다들 건강히 살아나가서 즐거운 20대를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만나서 진짜 반가웠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학창시절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말이에요. 헌어사님. 사실은 우리가 연예인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A급, B급, 뭐 C급, D급, 저기 뭐 F급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유 씨는 뭐 누가 자타공인 A급, 스케줄도 많고 바쁠 텐데 네. 서울도 아니고 저 멀리 김제에 있는 졸업식까지 약속을 기억해서 갔다라는 것은 스케줄 빼고 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 아이유입니다. 우리 아이유. 예. 네, 아이유 보니까 지금 인사하는 모습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정말 90도로 정말 코가 닿을 정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A급이라 정말 더 멋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유 씨 나이를 보니까 지금 만 25살이더라고요. 25 아이유. 네, 근데 2009년부터 제대로 된 활동을 했던 거 보면 그 전부터 움직였으니 10년 이상 된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이다. 이러한 예. 전문가가 지금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인 인사부터 그리고 말한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평판관리 때문 아닌가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사실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미지의 오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빠른 거였는데 우리 아이유 씨는 차근차근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했던 약속까지 지켜주니 아마 앞으로는 100년은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플 코너가 아니라 지금 힐링 뉴스 벌써 나온 줄 알았어요. 벌써 힐링 뉴스 나온 줄 알았다. 네, 보통 저렇게 그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본인 이미지 망칠까봐 그러니까 막 조명이 어떻고 뭐 마이크 상태 어떻고 이렇게 해서 자기 조금이라도 흠 안 잡히려고 하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렇게 하는 모습. 아까 문제된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정신,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달려가는 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아이유가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유. 사실 그 표현이 틀리지 않은 게 아이유의 이름의 뜻이 아이유, 그러니까 나와 너예요. 나와 너는 합치면 뭡니까? 우리. 그런 우리. 두 번째 앞을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앞을 주인공은 안희정 전 지사 소식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대법원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 판결되지 않은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이 되는데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의 교도소로 이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의 주장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상화원 리조트에서 김지은 씨가 몰래 들어와 발각되자 도망갔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건데요. 특히 침대에서 문으로 나가는 길목은 장식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김 씨 주장처럼 방문에 서서 침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며 2심 재판부가 거짓말쟁이의 손을 들어줬다 크게 반발한 겁니다. 이에 김지은 씨는 주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가해자의 배우자가 SNS에 올린 글이 무방비로 노출돼서 김 씨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지금 김지은 씨 측의 반응도 나왔어요. 2차 피해다. 이야기가 이제 법정에서 특히 1심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 가지 안희정 지사 측의 주장들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2차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원 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원 씨는 안희정 지사와 선을 좀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을 보게 되면은 시종에 간 안희정 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남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된 배경에는 결국 본인,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아내인 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들이 있게 되는데 가족이 있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안 지사 부인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4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2심에서 재판부가 선고된 형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입니다. 예.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판단에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안양 교도소로 수감되어 있는 안희정 지사도 교도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건의 본질이냐 아니냐 상하원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 내용이 많은데 차치하고 정말 궁금한 건 이 상하원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특히 김지은 씨가 그 야심한 시각에 안전지사 부부가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온 거냐 아니냐를 두고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원 씨가 방의 구조를 지금 공개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손소 변호사님. 네. 지금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일단 공개된 영상대로라면 안전지사의 부인의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방 구조를 보면요. 문을 열고 돌아 들어가야만 부부가 누워있는 침대가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김지은 씨가 서로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지은 씨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그 당시 영상이냐 아니면 최근에 촬영한 영상이냐부터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촬영한 영상이라면 그 당시의 구조가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도 증명해야 이 영상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해명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중요한 자료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게 누굴 불러서 사실관계 다시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증거 법칙이 잘못됐다. 이거 누구 증거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걸 잘못했다라고 하면 다 이게 증거 법칙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거든요. 대법원이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특히나 이제 김진 씨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날 왜 거기에 있었느냐. 예. 안희정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걸 막기 위해서 있었다. 감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예. 그런 동기로 정말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게 그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도 아마 대법원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2심 재판부가 손소 변호사님, 네. 이 김지은 씨의 상하원 사건에 대한 말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근거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출입문에 있는 불투명 창문. 불투명 창문을 근거로 2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2심 재판부가 그렇다면 이 방 구조를 놓친 건가요? 아무리 불투명 창문이라고 해도 들어가야 보이는 건데. 네.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그 앵커의 지적대로 놓쳤을 가능성. 하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진술의 일부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 큰 틀에서 볼 때 믿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보다 더 이제 믿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그 기존의 그 작년에 나온 그런 그 최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옳은지 여부는 심금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예. 따라서 구체적으로 볼 때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1, 2심이 갈린 거거든요. 예.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맞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3심 대법원이 과연 이 상하원 사건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 여부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죠. 미국에서 이웃시선 총탄에 한 개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였다고 합니다. 평소 도널드 트럼프라는 개는 동네에서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악동견으로 유명했는데 거리와 공원을 뛰어다니며 사람을 물기도 했고 사유지까지 함부로 들어가서 염소, 닭, 가축을 물어 죽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중 트럼프 도널드라는 이름의 개의 주인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적 지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웃 주민 중 민주당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개를 죽인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번 일로 이웃 주민들 중 일부는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 트럼프와 동명을 가졌다는 이유로 순환을 치른 건 이번 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성이 트럼프인 11살의 소녀는 학교에서 지나치게 놀림을 받아서 홈스쿨링을 하게 됐는데 이 소년이 지난 미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쿨쿨 보스 자세로 꿀잠을 자는 장면이 포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든 개든 순환을 치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개를 총살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게 미국 사회에서 특히 워싱턴에서 정치 이슈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개 이름이 트럼프라는 이유로 죽인 거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암살당한 이 역사적 아픈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개에 대한 죽음이 더 나가서 더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세우게 되면서 사실상 이 미국 내에서 굉장한 갈등을 또 촉발시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없다면 미국이 다인종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원칙에 자꾸 좀 퇴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앞서 이름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사회에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짓는 남성 이름 중에 도널드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인기 순위에서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좀 여러 가지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저희 딸 이름이 제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는 우리 딸 나가서 제인이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예. 대통령 인기 좀 떨어지고 나서는 이런 얘기 하기가 또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정말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딸 이름 제인, 아들 이름은 김준.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 6살짜리 레슬링 소년 선수입니다. 경기 영상 함께 보시죠. 레슬링 경기장으로 힘차게 뛰어든 소년. 시합 준비를 하고 있죠. 뭔가 고치되어 있는 느낌.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은 한 손이 없고요. 두 발이 없는 6살 레슬러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뛰어납니다. 있는 힘껏 몸을 미치고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가 대단합니다. 결국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트로터라는 이름의 이 6살 소년은요. 레슬링에 도전했는데 벌써 출전한 경기에서 이미 2차례 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트로터군의 취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구, 수영, 주짓수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트로트군과 이 소년을 격려하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이 소년을 바라보는 편견 없는 주변의 시각, 이 모든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년이 주눅들지 않고 정말로 다른 소년 못지않게 열심히 저 사회에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힐링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CNN 보도를 저희가 인용을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